3회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1번. 자, 한국재테국제기준화에서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을 물었어요. 단기 손익, 말 그대로 단기의 손익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라는 얘기죠.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단기 손익인식 지정금융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 효과적인 것은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3번.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서 평가손익을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는 거 맞고요.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죠. 우리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 지급 수수료 1,000원 기억납니까? 네, 대변에 현금 11,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드렸었어요. 이론 강의에서. 그래서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을 취득했을 때 수수료는 거래 원가, 수수료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라. 지급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는 문장입니다. 1번에 틀린 것은 2번이었고요. 2번. 아래 자료를 보고 기말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의 금액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장기 금융상품부터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당좌개설보증금은 무조건 장기 금융상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당좌개설보증금은 무조건 장기 금융상품이에요. 그럼 장기 금융상품으로 가는 게 3만 원. 답은 2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겠죠. 환매채는 90일 환매 조건이니까 현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기예금만 단기 금융상품으로 갔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2번. 나머지는 현금이에요. 당좌예금의 동그라미 차용증서는 아니죠. 차용증서는 X. 그 다음에 국공채 아닙니다. X. 자기합수표 동그라미, 환매채 동그라미, 우편한 증서 동그라미.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현금성 자산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금융상품 항상 당좌개설 보증금,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은 기간이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환매채가 90일 환매 조건이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에요. 답은 2번.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은행계정 조정표 문제예요. 이렇게 저처럼 T자 계정을 하나만 그려서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하죠. 차변에 회사 땡땡, 대변에 은행 땡땡. 이거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주식회사 하나의 당좌금 잔액은 275만 원이다. 회사의 잔액은 275만 원입니다. 은행의 원장상의 당좌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은행계정 조정표는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발행 미 인출수표. 기발행 미 인출수표는 은행 쪽에서 마이너스, 미기입예금은 은행 쪽에서 플러스입니다. 자, 나머지는 대부분이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은 회사 쪽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매출채권 추심의 뜻이 받은 거거든요. 받은 거니까 플러스 40만 5천 원이 됩니다. 플러스 40만 5천 원. 통장에 들어왔는데 회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매출채권 추심액은 은행이 받아줬는데 회사에 아직 통지가 안 가서 모르는 거예요. 추심의 뜻은 받은 거라 플러스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수수료는 마이너스죠. 수수료는 마이너스, 돈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만 1천 원입니다. 은행 측 미기입예금, 은행 쪽에서 미기입된 게 18만 원 있습니다. 플러스 18만 원. 은행 측 차고 입금, 다른 회사 입금액을 우리 회사 계좌에 입금한 게 25만 원 빼가겠죠? 예, 차고 입금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차고 입금 마이너스 25만 원. 차고 입금. 은행 쪽이 잘못했으니까 은행 쪽 가서 마이너스를 내주시면 돼요. 기발행 미지급 수표가 40만 원 나와 있죠? 40만 원. 은행 쪽 가서 빼주시면 되고요. 미착예금이라고 그래서 송금한 예금인데 회사 측에 아직 통지가 안 된 게 12만 원이 있습니다. 미통지예금이라고 그래요. 미통지예금 플러스 12만 원. 돈은 들어왔는데 회사가 모르는 거죠. 매입채무 16만 3천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 차변에 매입채무 16만 3천 원. 대변에 수표를 발행을 했죠. 당좌예금이 그런데 얼마로 기록했습니까?
13만 6천 원 이렇게만 기록했어요. 그러면 당좌예금이 더 나가야 되겠죠? 당좌예금이 16만 3천에서 13만 6천 원 빼주면 2만 7천 원만큼이 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입니다. 5기 마이너스 2만 7천 원. 잘못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16만 3천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채무 16만 3천 원 대신에 당좌예금 16만 3천 원이 가야 되는데 13만 6천 원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나머지 2만 7천 원을 더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 쪽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275만 원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275만 원, 네, 플러스 40만 5천 원, 40만 5천 원, 마이너스 2만 1천 원, 다시 플러스 12만 원, 다시 마이너스 2만 7천 원 해주면은 322만 7천 원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322만 7천 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조정 후 금액을 물었으면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살짝 바뀐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정 후 문제를 물은 것이 아니라 은행 측의 원장상 당좌예금 잔액을 물은 거죠. 거꾸로 올라가면 부호가 바뀌시면 돼요. 322만 7천 원에서 부호가 바뀝니다. 플러스 25만 원, 마이너스 18만 원, 다시 플러스 40만 원을 해주시면은 369만 7천 원. 답은 369만 7천 원.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3번의 답은 4번. 자, 은행계정 조정표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보면서 차변을 회사, 대변을 은행 쪽으로 놓고 추심의 뜻은 받은 건데 회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회사 쪽에서 플러스, 수수료는 돈 나가는 거니까 회사 쪽에서 마이너스. 미통지 예금은 입금은 됐는데 회사에 통지가 아직 안 된 거죠. 회사에 가서 플러스. 잘못되는 거는 조건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16만 3천 원이 나갔어야 되는데 13만 6천 원만 기록했으니까 2만 7천 원을 더 내보내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은행 쪽에서 조정해야 될 건 기발행 미인출수표 빼는 거, 미기입 예금은 퇴해주는 거, 차고 입금은 다른 회사 입금액을 우리 회사 입금으로 잘못 처리했으니까 빼줬습니다. 4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 처리를 하는 회사가 전기의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채권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차변의 현금. 여러분,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으면 무조건 대변에 뭐라고 그랬냐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계정은 증가하지만 대손 상각비하고는 관련이 없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2번.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와 관계없이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시용 판매를 위해서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 중 매입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아직 팔린 것이 아니니까 기말 재고 자산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위탁 판매 목적으로 수탁자가 보관 중인 것도 아직 팔린 게 아니죠. A하고 B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건 이미 팔렸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는 거는 선적하자마자 내 것입니다. A, B, D 1번이 답이 되네요. 목적지를 다른 말로 도착지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은 도착이 돼야지만 내 건데 아직까지 운송 중인 거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6번 재고자산 평가손실 100만 원 붕괴입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인데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7번 기말재고 산정 시 기초 및 단기 매입분은 평균적으로 판매됐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매출가격 환원법에 따른 기초 재고자산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매출가격 환원법에 따른 기초 재고자산가액은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매출가격 환원법 다른 말로 소매 재고법이라고 그래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의 의미는 잘 봐요. 제가 옷가게를 하는데 동대문에 가서 제가 옷가게를 합니다. 동대문에 가서 옷을 크게 한 자루를 예를 들어서 120만 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12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원가가 되겠죠? 원가가 120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옷가게에서 옷을 쭉 펼쳐서 DP를 합니다. 옷을 쭉 펼쳐서 이게 옷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DP를 했습니다. 판매 가격을 모두 20만 원씩 정했어요. 모두 20만 원씩입니다. 다 20만 원씩. 그 토탈 판매 가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이니까 240만 원이 총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총 판매 가격은 240만 원이었어요. 총 판매 가격은 24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원가가 120만 원인데 총 판매 가격은 24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눠주면은 50%가 나오죠. 이걸 우리는 원가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가율은 50%입니다. 자, 동대문에서 원가 120만 원어치 옷을 사다가 DP를 해서 20만 원씩의 판매 가격을 설정을 해놨더니 토탈 전체 판매 가격은 240만 원이다. 그 240만 원 중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20만 원이니까 120만 원 나누기 240만 원을 해주면은 원가율이 50%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팔렸어요. 다 팔렸습니다. 이거 다 팔렸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 20만 원짜리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20만 원은 판매가잖아요. 20만 원은 판매가예요. 그러면 이 판매가 20만 원의 원가는 과연 얼마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20만 원 판매가 곱하기 저기서 계산한 원가율이 50%잖아요. 그러면은 원가는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만 원. 그래서 요 옷은 10만 원만 받으면 본전이란 얘기예요. 10만 원만 받으면 본전. 그러면은 50% 할인을 해줘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옷가게는 이렇게 매출가격 환원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가가 토탈 원가가 60만 원 나와 있죠.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토탈 원가는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기초 플러스 매입해서 60만 원. 매가가 75만 원 나와 있어요. 매가가 75만 원. 판매 가격이 75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만 원 나누기 75만 원을 해주면은 80%가 됩니다. 80%가 되죠. 자, 모두 판매하고 남은 게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기말 재고가 3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3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30만 원. 자, 그러면 원가율이 80%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80% 하면 8, 3은 24에서 24만 원이 원가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7번의 답은 3번. 의미 이해 가세요? 원가 나누기 판매 가격을 해주면은 원가율이 나와요. 이 원가율을 남은 기말 재고에 곱해 주시면은 기말 재고의 원가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매출 가격 환원법, 다른 말로 어떤 말을 쓰느냐면 소매재고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그린은 신용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매출 채권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매출 채권 조회 금액이 있죠. 매출 채권 조회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있고요. 대손 충당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매출액이 나와 있고 대손 상각비가 있어요. 대손 상각비가 있고요. 단기말 그리고 전기말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 조회 금액은 단기말이 75만 원, 전기말이 50만 원.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 전기말이 5만 원 나와 있고요. 매출액은 단기 매출액이 150만 원, 전기 매출액은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전기권 필요가 없어요. 대손 상각비도 12만 5천 원, 전기권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걸 계정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정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매출 채권 계정. 매출 채권 계정을 그려서 매출 채권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이고요. 기말이 대변에 갑니다. 매출 채권 옆에 대손 충당금 계정을 그려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에서 차감되는 계정이니까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에 옵니다. 반대편에 집어넣어 볼게요. 매출 채권의 기초는 50만 원, 기말이 75만 원. 대손 충당금의 기초는 5만 원, 전기말이 기초죠. 단기말은 10만 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매출액 분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매출액 분계해주면 대변의 매출 금액은 150만 원, 차변의 매출 채권, 외상 매출 한다라는 조건이니까 15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써먹은 거는 X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매출의 150만 원은 신용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외상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대변의 매출, 차변의 매출 채권.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의 매출액이 150만 원이 갑니다. 대손상각비가 12만 5천 원 나와있죠? 이 대손상각비 12만 5천 원은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금액은 12만 5천 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12만 5천 원. 대손상각비는 이렇게 분계가 되죠? 대변에 있으니까 대손충당금 대변에 대손상각비가 12만 5천 원이 갑니다. 대손상각비가 12만 5천 원. 그리고 매출채권 회수액이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계하면 차변의 현금 100만 원, 대변에는 매출채권, 대변에는 매출채권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매출채권이 대변에 있죠? 대변의 현금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입니다. 대변의 현금이 100만 원. 자, 이제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엄청 복잡한 문제 같지만 하나하나 지우면서 보겠습니다. 전기말, 단기말, 매출채권, 기초기말 집어넣었죠? 이거 지워볼게요. 대손충당금도 전기말, 단기말, 기초기말 집어넣었죠? 기초기말 집어넣었어요. 매출액 150만 원 분계하면 대변의 매출 150, 차변의 매출채권 150.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집어넣습니다. 대손상각비 12만 5천 원 분계하면 대손상각비 12만 5천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2만 5천 원.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손충당금 계정 대변에 12만 5천 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게 100만 원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의 매출채권이 1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집어넣습니다. 마감하는 순서는 대손충당금을 먼저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계정을 마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요거 대변이 얼마입니까? 17만 5천 원 나오죠. 차변도 17만 5천 원이 돼야 되는데 얼마? 7만 5천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차변에 7만 5천 원이 오는 경우는 대손충당금이 차변에 7만 5천 원이 왔죠. 이거 충당금 계정 차변에 있으니까 그 대변은 뭐지?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대손충당금이 차변에 오는 경우에는 대변은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 7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7만 5천 원이 이게 대손금이 되는 거죠. 못 받은 돈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부족한 거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이제 차대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차변이 200만 원 나오죠. 그럼 대변도 2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족합니다. 대변은 다 더해주면 182만 5천 원밖에 없죠. 대변에 부족한 17만 5천 원. 대변에 17만 5천 원이 부족합니다. 17만 5천 원. 그래서 부정 사용한 금액은 얼마니? 8번의 답 17만 5천 원.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17만 5천 원. 부정 사용액은 17만 5천 원이다. 좀 많이 복잡한 문제였었어요. 복잡한데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다시 한 번씩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감하는 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손충당금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계정을 마감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매출채권 계정을 마감을 해주셔라.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를 12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가 110만 원, 130만 원 나와 있고요. 150만 원에 팔았을 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 문제에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뭐랑 비교를 해주라고 했느냐면 기억나십니까?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12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150만 원에 팔았으니까는 3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9번의 답은 3번. 나왔었던 문제니까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10번. 국고보조금을 40만 원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기계장치를 120만 원에 취득한 후에 정액법으로 장각한 후 기계장치를 2년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2년 사용을 한 다음에 65만 원에 팔았습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일 때 처분 손익을 물었어요. 자, 요령을 가르쳐드리면 기계를 얼마에 사갖고 왔습니까? 12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마이너스 국고보조금이 나라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 얼마 있습니까? 40만 원 있어요. 그러면 회사 돈 들어간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냐면 80만 원이 됩니다. 요령이에요. 80만 원 나누기 5년간 감가상각을 하면 16만 원씩 하게 되는데 2년 사용을 했으니까 토탈 32만 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32만 원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장부가액이 80만 원이었었는데 32만 원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실제 가치는 80에서 32만 원 빼주면 48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요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48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65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7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17만 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10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번의 답은 4번. 자, 다시 한번 요령입니다. 기계 장치를 얼마에 사갖고 왔어요? 120만 원에 사갖고 왔는데 국고보조금 받은 게 40만 원이 있으니까 회사 돈 들어간 건 80만 원만 들어갔어요. 8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6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데 2년간 했으니까 취득한 연도부터 따졌을 때 2년간 감가상각을 했겠죠. 처분 시까지 32만 원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80만 원짜리가 32만 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실제 가치는 48만 원짜리인데 65만 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17만 원이 이익이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1번. 무형자산의 금액을 물었습니다. 무형자산의 금액, 창업비는 비용이에요. 특허권 무형자산 맞습니다. 동그라미. 특허권 무형자산 맞아요. 동그라미. 선급금은 당좌자산이죠. 선급금은 당좌자산. 사채할인 발행 자금은 사채랑 관련되어 있는 거지 자산이 아니죠.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럼 두 개밖에 없네요. 82,000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재고자산. 영업 목적인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무형자산이죠. 영업 목적인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인데 판매 목적인 거는 재고자산으로 들어갑니다. 11번의 답은 1번 82,000원입니다. 12번.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잔액은 각각 1250만 원, 24만 원이었다.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많이 풀어봤으니까 바로 기초충당금을 먼저 써볼게요. 기초충당금이 24만 원이 있었습니다. 기초충당금 24만 원에서 3월 4일에 매출채권 13만 4천 원이 회수불능으로 밝혀졌으니까 대변에 매출채권이 가시면 돼요. 대변에 매출채권이 13만 4천 원, 차변에는 대손충당금 13만 4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 상각 처리했던 것을 9월 5일에 현금으로 회수를 했으니까 현금이 19만 원이 되고요. 대변에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으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죠. 대손 충당금이 19만 원이 갑니다. 그러면 24만 원에서 13만 4천 원을 써먹고 24만 원에서 13만 4천 원 써먹고 다시 19만 원을 받았으니까 29만 6천 원이 충당금 잔액이네요. 충당금 잔액은 29만 6천 원이 있는데 12월 31일에 봤더니 106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이 또 회수불능채권으로 추정됐으니까 대변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써도 상관이 없어요. 30만 원. 차변에 대손충당금은 29만 6천 원 다 써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모자르면 대손상각비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손상각비 4천 원. 그러면 충당금 잔액은 이제 얼마가 됩니까? 충당금 잔액은 0이에요. 0. 다 써먹었으니까.
자, 그럼 1060만 원이 아니라 1030만 원이 되겠죠? 12월 31일에 1030만 원에 몇 퍼센트? 3%. 30만 9천 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돈이 30만 9천 원인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다 모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 30만 9천 원.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대변에 대손 충당금은 30만 9천 원. 자, 시험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대손 상각비를 물었을 때가 있고요. 대손 상각비는 얼마니? 또 하나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니?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손 상각비는 여기 4천 원, 여기서 30만 9천 원이 있으니까 두 개 뒤에서 31만 3천 원이 되는 거고요. 대손 충당금은 30만 9천 원밖에 없죠. 하나도 없었고 이번에 다 모아뒀으니까 대손 예상액이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알아두세요. 여기에서는 31만 3천 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내용을 바르게 표현한 것을 물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동안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했을 때는 철거 비용은 취득 원가로 계산한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13번 틀렸어요. 여러분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이니까 재무상태표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무상태표에 건물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었어요.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 나오죠. 이 600만 원을 우리는 미상각잔액, 아직 상각을 안 했으니까 다른 말로 장부잔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장부잔액.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철거했어요. 철거하면 대변에 건물 1,000만 원이 가면 되고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이 오면 되겠죠. 나머지 600만 원은 그 문장대로 하면 건물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건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야지 맞는 문장이에요. 1번 틀렸습니다. 유형자산 감액 시 회수 가능액이란 순매각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라고 그랬고요. 2번도 틀렸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나 잔존가치를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하면 외부감사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타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만 그런 거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는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유형자산의 사용을 일시 중단했을 때 사용 재개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똑같이 해야 돼요. 다만 그때는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13번의 답은 4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1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단기간 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100주를 6,0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100주를 6,000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60만 원이 될 거예요. 60만 원. 다시 한번 100주를 6,000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60만 원이 되고요. 20% 무상증자를 받았어요. 그럼 100주 중에 20%면 20주를 공짜로 받은 거죠.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면 토탈 120주의 금액이 60만 원이 되는 거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는 그 60만 원 나누기 120주 하면 단가는 5,000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단가는 5,000원으로 수정이 됐어요. 자, 무상증자일 현재 시가는 5,800원이었다. 볼 필요 없어요. 얘는 무상증자일 현재 시장가치는 5,800원이었다는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됐죠? 100주를 6,000원에 샀으니까 60만 원인데 그 다음에 20주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120주가 되는 거고요. 금액은 60만 원 똑같으니까 60만 원 나누기 120주 하면 5,000원이 됐어요. 50%를 6,000원에 처분했다고 나와 있어요. 50%면 60주죠. 60주를 6,000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5,000원짜리를 잘 봐요. 5,000원짜리를 6,000원에 처분을 했으니까는 1,000원이 이익이죠.
1,000원이 이익입니다. 곱하기 60주. 그죠? 60주 하면 6만 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6만 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나머지 50% 60주. 60주의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800원의 공정가액이 생겼어요. 공정가액은 4,800원입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가 이제 4,800원이 됐으니까 200원이 손실이죠. 200원이 평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평가 손실. 곱해주면 12,000원의 평가 손실이 생겼어요. 평가 손실. 아까는 처분이익이 생긴 거고요. 그럼 합치면 48,0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48,000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14번의 답은 4번. 자, 지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면서 100주를 6,000원에 사왔으니까 60만 원. 근데 20주를 공짜로 받았죠. 그러니까 120주 60만 원이니까 60만 원 나누기 120주 하면 5,000원이 되는 거예요. 5,000원짜리 6,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이 이익입니다. 50%, 60주니까 6만 원의 처분이익이 생겼고요. 나머지는 4,800원이 됐으니까는 5,000원짜리가 4,800원이니까 200원 손실이죠. 60주에서 12,000원의 평가 손실. 서로 상계 처리하면 48,000원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됐습니다. 답은 4번. 15번.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 차손으로 인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20만 원이다. 이연법인세 자산이란 얘기예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 메모 한번 해보세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으로 일시적 차이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50만 원인데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20만 원이 있으니까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세소득은 30만 원이 되겠죠. 과세소득은 30만 원. 자,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까지는 12% 세율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24,000원이 되는 거고요.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10만 원은 24% 세율을 적용을 해라. 그래서 역시 24,000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해주시면 48,000원이 되겠죠. 두 개 더해주시면 48,000원. 자, 두 개 더해주면 3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48,000원 나누기 30만 원 하면 16%가 평균 세율이 되는 겁니다. 평균 세율.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평균 세율을 묻는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평균 세율.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평균 세율 나와 있는 거 16% 찾으면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 20만 원 곱하기 16%. 차감할 일시적 차이 20만 원 곱하기 16% 하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32,000원.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자,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까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50만 원으로 예상을 했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20만 원이 있으니까 과세소득은 30만 원이에요. 과세소득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까지는 12%면 24,000원. 자, 과세소득 30만 원에서 20만 원 뺀 나머지 10만 원도 24%니까 24,000원. 두 개 더해주시면 48,000원. 과세소득은 30만 원이니까 48,000원 나누기 30만 원 하면 평균 세율이 16%가 나옵니다. 그러면 차감할 일시적 차이 20만 원 곱하기 16%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32,000원 나와 있는 거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5번의 답은 2번.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월 1일에 액면가액 10만 원의 상품권 10매를 고객에게 발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상품권을 발행하면 선수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선수금은 10매 곱하기 1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됩니다. 선수금은 100만 원. 자, 20%의 할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받은 게 있고요. 상품권 할인액이 되겠죠. 상품권 할인액은 20만 원. 현금은 80만 원 받았겠죠. 20%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용된 게 몇 매 사용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8매 사용됐어요. 그러면 차변에 선수금은 8매 곱하기 10만 원에서 80만 원이 올 테고요.
대변의 매출, 그 다음에 상품권 할인액이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돼요. 대변의 상품권 할인액은 20만 원이 여러분들 열매에 대한 거잖아요. 8매가 사용됐으니까 곱하기 열매분의 8매를 해주시면 16만 원이 됩니다. 그럼 매출은 64만 원이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순매출액은 64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6번의 답은 1번입니다. 16번의 답은 1번. 자, 다시 한번 분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발행을 했을 때 대변에 선수금이 100만 원, 차변에 20% 할인해 준 거는 상품권 할인액, 나머지가 현금이에요. 나중에 8매가 사용이 되면 8매만큼 80만 원 없애주시고요. 상품권 할인액도 8매만큼만 없애주시면 돼요. 나머지가 순매출액이 되는 거죠. 17번. 미지급 비용이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발생주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죠. 4번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형자산이 미래에 어떻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금액을 또 신뢰성 있게 구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4번이 틀렸네요. 시제품의 판매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야 된다. 시제품을 팔았을 때는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원가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18번의 답은 4번. 매출이 발생하면 취득 시제품의 판매는 취득 원가에서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19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 채권을 구입한 게 95만 원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공정가액이 30만 원으로 현재의 하락해서 매도 가능 증권 손상차손 70만 원을 계상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반도체 가격이 다시 급상승해서 화의 신청을 철회 중이며 공정가액이 110만 원으로 상승을 했다. 손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30만 원으로 뚝 떨어졌을 때 30만 원 뚝 떨어졌을 때 손상차손을 얼마 인식을 했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0만 원으로 뚝 떨어졌을 때 손상차손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70만 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취득 원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자동으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주는 거니까 그죠? 30만 원 뚝 떨어졌을 때 손상차손이 70이다? 그러면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110으로 상승을 했대요. 이렇게 110만 원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서 취득 원가까지만 손상차손 환입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손상차손 환입을 시켜주면 돼요. 70만 원만. 나머지 10만 원 회복된 거는 평가이익이 되는 거죠. 나머지 평가이익은 10만 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손상차손 환입은 70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손상차손 환입은 70만 원이에요. 2번이 답이 돼요. 20번 문제를 볼게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규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연구 단계의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을 일괄 취득했을 때는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도 맞고요. 개업비 비용, 창업비도 비용. 3번이 틀렸습니다. 국고보조 등에 의해서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했을 때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본다도 맞고요. 그래서 20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20번의 답은 3번.